오늘 시작할 내용은 강의 기획서상에 있는 렉처 3 부분이 되겠고요. OSI 아키텍처 중에 이제 레이어 4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TCP하고 UDP라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거예요.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이 풀스택 서비스 네트워킹 수업이 만들어진 이유가 결국은 UDP의 장단점, TCP의 장단점 있죠. 영화 우리가 볼 때 TCP 쓰느냐 UDP 쓰느냐 컴넷 들은 사람이면 조금 헷갈렸겠지만 그냥 이론으로 집중했다면 영상은 빨리 갖다 그 서버에서 클라이언트한테 빨리 줘야 되니까 UDP로 답변한 것 같은데, 영화는 이미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한테 전달을 할 때에 뭐 별도의 인코딩을 하지 않아요. 이미 인코딩이 돼 있으니까. 따라서 사용자한테 빨리 전달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영화 볼 때에 빨리 전달되는 것보다 화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일정 시간 쉬죠. 혹은 유튜브에서 광고를 보여주는 이유기도 한데 시간을 벌어요. 그 시간을 버는 동안에 그 버퍼링이라고 하지, 미리 트래픽을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어느 시간 동안 내려놔요. 대부분 한 5초에서 10초. 광고가 그래서 한 5초, 10초, 15초를 끄는 이유인데, 미리 이제 영상의 일부를 서버에서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해 두고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전달을 하는데, 5초에서 10초 시간이 있으니까 결국은 화질의 중요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에러가 나면 복구하는, 쉽게 얘기하면 영화 볼 때 주로 TCP 써요. TCP. 그래서 에러 나면 복구해가지고 화질을 좋게 하는 데 쓰는 거고, 앞서 UDP라고 얘기했던 건 따라서 3, 4년 전으로 시계를 돌리면 그 답변은 틀린 거고, 대부분의 영화 사이트가 TCP를 썼으니까. 근데 지금 2021년이라 그러면 먼저 관심 있는 학생들 뒤에 그 HTTP 3.0 보면은 나오는데, 최근에는 구글이 HTTP 3.0을 UDP 베이스로, HTTP라는 걸 UDP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요즘은 영상을 UDP로 보내는데 대신 UDP 위에 이제 HTTP 3가 올라가가지고 에러 검출 및 복구를 하죠. 뭔 소린가 싶은 학생들은 컴넷을 안 들은 학생일 텐데 걱정하지 말고 이 수업을 들으면 되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컴넷 들은 학생들 마치 컴넷 복습하는 것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 따라서 영상은 과거에 HTTP 1.0, 1.1, 그 다음에 HTTP 2.0 시대에는 HTTP가 TCP 위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TCP 위에서 주로 했고요. 현재 그 유튜브를 포함해서는 HTTP 3.0을 쓰는데 UDP 위에서 돌아가요. 그래서 영화는 주로 이제 에러 검출 및 복구를 하는 거고, 실시간으로 이제 인터랙티브에게 화상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웹비나를 하는 경우에는 UDP 비율이 훨씬 높죠. 그 경우에는 빨리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TCP의 문제점 첫 번째로 질문을 했었는데, TCP의 문제점은 이 수업 슬라이드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톱니바퀴. TCP는 1970년대 만들어졌어요. 1970년대 인터넷 속도는 빠르면 1.8메가, 통상 컴퓨터에서 나오는 속도는 64에서 128kbps. 너무 느렸고 네트워크가 불안했기 때문에 1970년도에 나오는 이 인터넷의 기반인 TCP는 서바이벌리티, 즉 메시지가 없어지지 않고 지난 시간에 우리 IP 프로토콜 배운 것처럼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잘 전달되는 데 목표가 있었죠. 잘 전달되는 게 목표였지 대량의 데이터를 보낸다든지 빠르게 보낸다든지 이런 개념은 50년 전에 아예 철학에 들어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건 컴넷을 들은 사람은 바로 알 수 있는 거고, 컴넷을 안 들은 사람은 요 포인트, 요 슬라이드가 중요하구나 라는 걸 미리 알고 들어가는데, 결국은 소스에서 보내는 트래픽이 뭐 속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톱니바퀴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통신 파이프가 아무리 고속이더라도 뭐 1기가 10기가여도 TCP는 그 아래서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 플럭추에이션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TCP는 성능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따라서 과거에는 인터넷의 설계 철학이 서바이벌리티였고 안정성이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TCP를 주로 썼다면 최근에 UDP 쪽으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컴넷을 들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한 8분여 강조하고 있고, 컴넷을 안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미리 요런 얘기들을 우리가 오늘 할 거다라고 이제 뭐 속된 말로 선빵을 날리고 시작을 하는데, UDP란 무엇인가, TCP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UDP의 단점이었던 부분이 현재는 장점화돼 있고, TCP의 장점이었던 부분이 현재는 단점화돼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음 주부터의 수업에서 키포인트다. 전통적인 OSI 수업의 컴넷 수업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주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했을 때 이제 박권수 학생이 보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보안은 통신에서의 보안은 보안을 제공하는 계층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OSI 7계층 했듯이 그런 걸 하나씩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오늘 등장인물 중에 이제 제일 주인공에 해당하는 TCP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TCP 위 혹은 아래에다가 주로 이제 밑에 넣죠. TLS라고 그래서 트랜스포트 레이어라는 시큐리티라는 걸 집어넣고, IP인 경우에도 뭐 IPsec 뭐 이런 게 있지만 IP 시큐리티 레이어가 있고, HTTPS인 경우에도 있어서 시큐리티, 지금 이제 머신러닝으로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이제 뭐 하고 싶니? 그럼 다 인공지능이요, 머신러닝이요, API 호출하는데, 그거 이전에 이제 보안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이제 보안을 얘기하는데, 통신에서 근본적인 보안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RSA에 해당하는 R자분, S자분, A자분 해당하는 사람 제외하면 거의 없어가지고, 사실은 보안은 생각보다 그렇게 뭐 많이 하지 않는다. 그냥 프로그램 하나를 한 계층으로 해가지고 송신단과 수신단 사이에 집어넣는다. 쉽게 얘기하면 암호화하고 푸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보안 뭐 걱정하는 얘기 좀 했는데, 그 보안에 대한 부분이 아마 HTTP 2.0에서 아마 큰 화두로 나올 거예요. HTTP 1.1 주로 쓴다고 얘기했죠. 근데 HTTP 2.0, 3.0은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는 반드시 암호화된 통신을 사용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아무도 까볼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지라 굉장히 좀 보안에 좀 신경 쓴 모습이 나올 텐데, 그런 얘기들 이제 하러 갈 겁니다. 자, 그래서 한 10분이요. 컴넷 들은 친구들 넉넉히 잊지 마라 라는 키포인트, 그 다음에 UDP하고 TCP를 제대로 이해하고 과거의 단점이 장점으로, 과거의 장점이 단점으로 바뀌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 라는 얘기들 미리 좀 얘기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OSI 7계층에서 이제 4계층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요 4계층을 쓰느냐 안 쓰느냐 바꾸느냐, 요게 이제 풀스택 서비스 네트워킹의 주로 이제 이슈들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4계층인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대한 이해를 하고요. 가장 유명한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쓰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인 UDP와 TCP에 대해서 쓰려고 합니다. 통신하는 사람들은 이 약어에 강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석박사들로 학위를 많이 따는데, UDP에서 P는 다 프로토콜이고요. 여기도 프로토콜, TCP의 P도. 그 다음에 UD의 유저 데이터그램이 있고요. TCP의 트랜스미션 컨트롤이 있어요. 유저 데이터그램이라 그러면 데이터그램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 감이 안 올 텐데, TCP의 트랜스미션 컨트롤이라고 그러면 트랜스미션, 내가 상대방한테 보내는 거를 컨트롤, 조절한다잖아요. 따라서 내가 저 사람한테 통신을 통해 가지고 미디움에서 메시지를 프로토콜에 따라 전달할 건데, 전달하는 거를 이제 컨트롤한다라는 거죠. 무슨 컨트롤을 하느냐? 그거를 이제 뒷부분에서 상세히 설명을 하겠고, OS가 첫 번째 날 수업에서 얘기를 했죠. 4계층이 제일 중요한 건 에러 검출 및 복구, 속도 제어, 그 다음에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애들을 순서를 제대로 맞추는 것들이다 라고 얘기했으니, 그런 거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TCP는 방금 얘기했었던 복잡한 걸 다 하는 애고요. UDP는 안 해요. 자,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에러 검출 및 복구, 뭐 속도 제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 딜리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레이어 설명을 할 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A 컴퓨터에서 다양한 줄과 장치들을 지나 B 컴퓨터에게 전달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컴퓨터라는 단어를 썼었고 그러면서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컴퓨터가 아니고 유무선 OSI 1, 2 레이어가 돌아가는 장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더넷이나 뭐 유선, 초고속 인터넷이면 초고속 인터넷 줄이 꽂히는 그 장치인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통신을 할 때 이제 서버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여기 줄 하나, 광랜 줄 하나 꽂든지 유선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와이파이, 무선랜 하나만 쓰기 때문에 그냥 컴퓨터다라고 이제 칭했는데 나중에 서버 같은 걸 쓰게 되면 유선줄 2개를 되게 꽂아요 컴퓨터에. 그래서 유선줄 하나에 IP 어드레스 하나 또 다른 유선줄 하나에 IP 어드레스를 하나 줘서 사실은 컴퓨터는 2개 이상의 IP 어드레스를 가질 수가 있는데 왜 2개냐면 하나의 줄이 죽었을 때 다른 줄로 통신을 하려고. 근데 이런 경우는 나중에 서버 들어갔을 때 보도록 하고 지금은 그냥 컴퓨터의 IP 어드레스 하나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레이어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2개의 컴퓨터인데 특별히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그 컴퓨터를 우리가 호스트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레이어는 호스트 투 호스트.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컴퓨터 A에서 컴퓨터 B. 좀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데이터 링크 레이어와 피지컬 레이어가 꽂혀 있는 그 장치에서 상대편 그 장치까지. 뭐 랜 카드 투 랜 카드, 무선 랜 카드 투 무선 랜 카드.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3계층은 멀리 떨어져 있는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 사이가 되겠고요. 그것보다 낮은 계층인 OSI 레이어 1과 데이터 링크인 레이어 2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인접해 있는 A하고 B가 유무선 줄을 통해 가지고 0과 1 그리고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네이버링 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인접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요. 이 경우에는 노드 투 노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A 컴퓨터하고 B 컴퓨터하고 OSI 7 레이어에 1, 2로 바로 붙어 있으면 노드 투 노드를 데이터 링크 통신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줄 하나가 더 생겨가지고 여러 줄을 타고 가야 되면 멀리 떨어져 있는 2개의 호스트 간에 호스트 투 호스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애들에게 나란히 전달하는 데이터 링크를 타고 결국은 각각의 네트워크 레이어를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끼리는 통신이 되네요. 근데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돌죠. 지금만 하더라도 뭐 줌도 돌아가고 있고 웹브라우저도 띄우고 카카오톡도 띄워놓고 결국은 3계층까지 통해서 그 컴퓨터에 메시지는 도달을 했고요. 이제 그 컴퓨터에 OS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혹은 OS 안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에게 전달을 하는 거니 길게 얘기했으나 결국 4계층의 가장 주요한 또 기본적인 기능은 이 컴퓨터에 도달한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야 될 프로세스, 프로그램에게 전달을 합니다. 길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림으로 보낸 겁니다. 컴퓨터가 있어요. 이 컴퓨터를 연결을 하는 유무선 줄이 있고 중간에 네트워크 장치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이 컴퓨터와 인접한 네트워크 장치, 네트워크 장치와 네트워크 장치. 요거는 이제 OSI 레이어 1, 2에서 하고 보는 것과 같이 노드 투 노드 커뮤니케이션이고요. 이 컴퓨터에서 저쪽 컴퓨터하고 통신을 하는데 3계층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라우팅과 포워딩이 되는 것. 이때는 호스트 투 호스트입니다. 자, 이 컴퓨터에서 쏜 메시지가 이 컴퓨터에 도달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이 컴퓨터의 웹브라우저에서 저 컴퓨터의 웹서버로 전달을 했어요. 소프트웨어 투 소프트웨어죠. 따라서 웹브라우저가 전달한 메시지가 호스트 투 호스트에 의해서 네트워크 레이어에 의해서 여기 도달을 했으면 결국 IP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그 위에 TCP, UDP는 어느 프로그램, 이 경우에 이제 웹 서버에게 제대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무엇이다? 호스트, 즉 컴퓨터 위에 수많은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데 어느 프로그램에서 보내서 어느 프로그램이 받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제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결국은 우리가 통신에서는 보내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어요. 주로 보내는 거는 요청을 보내고 받은 자는 요청을 받은 걸 서비스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통신에서는 주로 소프트웨어 레벨을 얘기할 때에 기능적으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라고 얘기를 해요.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를 방금 교수님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기능적으로라고 얘기했어요. 기능적으로. A 프로그램이 B 프로그램에게 기능적으로 요청하는 뭔가를 보내면 A는 클라이언트 기능을 한 거고요. B는 서버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근데 B 프로그램이 A 프로그램한테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B가 그 기능에 대해선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고요. A가 그 기능을 받는 입장에서 서버니까 특정 프로그램은 무조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특정 순간에 어떤 기능에 대해선 누가 요청을 하고 누가 그거에 대해 응답하는가 라는 거죠. 하지만 통상 우리가 그냥 요청을 많이 받는 쪽의 프로그램, 주로 백엔드,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건 이런 거 이제 서버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건 걔가 클라이언트 쪽으로 뭔가 요청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서비스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통칭 우리가 서버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내 컴퓨터 안에서 로컬 호스트, 내가 있는 곳이 로컬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주로 이제 요청을 하는 거를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얘기하고요. 서버는 결국은 요청을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저쪽에 있는 상대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다라고 얘기하는 걸 기능적으로 좀 정의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이렇게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로 돼 있고요. 클라이언트 혹은 서버 앞에 들어가는 서비스 이름은 대동소이해요.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사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이렇게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만들어지는 이제 맥OS나 윈도우즈 운영체제나 리눅스를 보면 그냥 여러분들이 OS 인스톨하고 나면 시간 알아서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운영체제들이 이 데이타임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대부분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영체제를 키면 운영체제 안에 있는 날짜, 시간 이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어디로? 바깥에 있는 데이타임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정보를 가져오는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게 데이타임 서비스고 데이타임을 시간을 요청하는 게 클라이언트 프로세스, 시간을 제공하는 게 서버 프로세스다. 둘 다 데이타임 서비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OSI 7 레이어 아래부터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뭐 바로 인접한 애들끼리 뭔가를 주고받는 OSI 레이어 1, 2는 프로그램 짜거나 서비스 짤 때 별 관심이 없고요. 내가 바로 인접한 애하고 무슨 뭘 할 게 있겠어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웹브라우저, 웹서버 사이가 주로 관심사니까 결국은 우리는 프로그램을 짤 때는 호스트에 대한 정보, 즉 네트워크 어드레스,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 즉 트랜스포터 어드레스를 관심 있게 쓰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소스 쪽, 나 쪽에 해당하는 게 로컬이니까 내 컴퓨터의 네트워크 주소, 내 컴퓨터의 프로세스 주소가 되고요. 이제 상대편의 호스트 주소, 상대편의 프로세스 주소가 되니 쉽게 얘기하면 IP 어드레스 더하기 TCP 주소 혹은 IP 어드레스 더하기 UDP 주소가 되는 거고 이게 내 것 쪽에 하나, 상대 것 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레이어에서의 어드레싱도 얘기를 했는데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의 어드레싱도 있어요. 결국은 운영체제 위에 돌아가는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어떤 정보에 의해서 선택하는 거겠죠. 결국은 이게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어드레싱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도 우리가 맥 어드레스다. 그래서 맥 레이어다. CSMA가 맥 계층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OSI 레이어 1, 2에서도 주소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하드웨어 주소라고 얘기도 하고 맥 어드레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주소가 있고요. 풀스택 서비스 네트워킹 수업에서는 이 OSI 1, 2 계층, 즉 피지컬 주소 혹은 하드웨어 주소, 맥 주소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걸 비중 있게 다루진 않아요. 우리는 그 위쪽의 서비스, 서버 쪽 사이드를 주로 관심 있게 볼 거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요 옆에 있는 장치와 통신하는 거, 근데 굳이 IP 어드레스라든지 이런 걸 쓰지 않고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는 뭐 필요한 사람에게만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스마트폰 열고 제어창에 들어가서 시스템 정보 확인하면 거기에 통신과 관련된 메뉴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와이파이 주소, 쉽게 기술적으로 써 있으면 아마 와이파이 맥 어드레스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 맥 어드레스라고 써 있고요. 조금 보안 관련된 거지만 IMEI가 있는데, 와이파이 맥 어드레스는 우리가 OSI 1, 2에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동통신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 장치가 공장에서 찍혀서 나올 때에 OSI 레이어 1, 2 주소는 공장에서 아예 찍어서 나와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와이파이는 거기에 해당하는 주소가 있고요. 아마 헥사데시말, 그러니까 16진법, 뭐 A, 에코, 그 다음에 콜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콜론이 5개로 돼가지고 6개짜리가 아마 들어가 있을 거고, 블루투스도 마찬가지로 주소가 있고요. 이동통신은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fier, 전 세계에서 그 휴대폰을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고유 번호예요. 요거를 복제하면 휴대폰 복제하는 데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번호들이 있는데 그게 다 이 맥 어드레스입니다. 따라서 OSI 레이어 1, 2는 공장에서 찍을 때 박혀 나와요. 박혀 나오는 거고, 서비스를 짜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관심은 없고, 이 자동차라든지 제어라든지 이런 거 직접 이렇게 기기를 다룰 때에는 종종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관심이 있었던 건 호스트 투 호스트 통신을 위한 IP 주소였죠. 그리고 우리는 이 IP 주소에 추가적으로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쓸 건데,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 주소가 주로 포트 번호라고 쓰입니다. 포트가 뭐예요? 이 구멍이에요. 운영체제 위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올라가 있는데 여러 개의 프로그램하고 운영체제 간에 구멍을 뚫은 거예요. 운영체제의 구멍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과 대화를 시도한다. 그래서 이제 포트 번호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TCP와 UDP의 포트 넘버가 나올 텐데, TCP하고 UDP가 워낙 많이 쓰이고 수업의 중심이니 TCP하고 UDP의 포트 번호는 총 16비트입니다. 그래서 0에서 65,535, 즉 65,536가지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 운영체제 위에서 돌아갈 수 있는 프로세스, 즉 프로그램은 총 64K개다. 그렇게 많이 띄우진 않죠. 그리고 대부분의 운영체제 혹은 우리가 1970년대 인터넷을 만들었을 때에 반드시 필요할 만한 요긴한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미리 포트 번호를 지정해 놨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이메일이라든지 혹은 웹브라우저가 웹서버 접속할 때 80번 포트 주로 쓰는데, 이런 건 고정을 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웰노운 포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웰노운 포트는 되게 운영체제 자체 아니면 컴퓨터의 기본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번호를 여러분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충돌나요.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것들이고, 이게 0에서 1023, 1024개, 1K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 1024부터 65359 사이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해당하는 번호를 정하게 돼 있어요. 서버인 경우에는 반드시 고정 번호를 정해야 되고, 클라이언트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인 경우에는 이제 랜덤으로 정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0에서 1023개는 서버 주소예요. 서버. 여기 나온 것처럼. 서버는 서비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포트 번호가 바뀌면 안 돼요. 운영체제가 받았는데 웹서버의 포트 번호가 바뀌면 누구한테 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버 쪽에서는 포트 번호를 고정으로 사용하고요. 요청을 하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랜덤 넘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024개가 대부분 기본적인 운영체제 아니면 통신을 위한 것들이고, 이거 외에도 워낙 많은 서비스들이 이미 익숙하잖아요. 뭐 리니지라든지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든지 뭐 검은 사막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도 대부분 포트 넘버를 공개해요. 우리 프로그램은 이런 포트 넘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시스템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충돌하지 않고 피하도록 해라 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트랜스포트 레이어 입장에서 우리가 밑에 IP, 데이터 링크, 피지컬을 통과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트랜스포트 레이어 입장에서 피어 투 피어로 생각하면 이거예요. 결국은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데이타임 클라이언트 프로세스 프로그램이 돌고 있고요. 트랜스포트 레이어 위에 데이타임 서버가 돌고 있으면 서버의 포트 넘버는 바뀌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13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 클라이언트는 얘는 어차피 요청을 할 거기 때문에 안 중요해요. 현재 52,000으로 되어 있는 건데,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데이터를 서버 쪽으로 보낼 때에 본인의 소스 포트 번호를 52,000으로 하고, 데스티네이션 즉 서버 쪽에 수신하는 쪽의 포트 번호를 13으로 하면 52,000번 프로그램이 메시지를 쏴서 13번 프로그램에게 전달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죠. 이 밑에 이제 IP 프로토콜, 데이터 링크, 피지컬 레이어에 대한 헤더 정보들도 추가로 붙겠죠. 따라서 다시 한번 이제 뒤집어서 그림을 그린 건데, 결국은 컴퓨터가 있고 IP 주소에 의해서 이 컴퓨터 혹은 이 컴퓨터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장치까지 도달을 할 수 있는 거고요. 193.14.26.7이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라면 여기 이제 도착을 한 거죠. 그럼 운영체제는 이제 받았으니까 운영체제 위에서 동작하는 혹은 운영체제 안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 중에 받은 메시지의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 13번이네요. 이거에 해당하는 애를 찾아서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컴퓨터 안에 운영체제 위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체제 안에서도 돌고 있을 때 운영체제는 본인이 받은 메시지에 대해서 누구에게 전달해야 될지를 이 통신 포트 넘버를 보고 이제 전달을 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 프라이빗 IP 어드레스는 특정 지역에서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별도 명칭은 안 달지만 퍼블릭 IP 어드레스 혹은 우리 인터넷에서의 IP 어드레스는 전 세계에서 그 컴퓨터를 특정 지을 수 있는 유니크한 숫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따라서 이제 두 개를 합쳐 봅시다. 전 세계에서 유니크하게 특정 지을 수 있는 무엇을 그 컴퓨터를 할 수 있는 IP 어드레스에 전 세계에서 유니크하게 그 컴퓨터를 딱 특정 지었어요.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컴퓨터 안에서 유일하게 이 프로그램이 가진 번호, 포트 번호죠.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서 유니크하게 그 프로그램을 식별할 수 있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주소인 IP 어드레스를 그 컴퓨터를 특정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그 컴퓨터 안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명하기 위해서 포트 번호를 쓰기도 하는데, 이 두 개를 합치면 전 세계에서 그 프로그램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숫자가 나오고요. 이걸 소켓 어드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결국은 코드도 구경하고 이제 실전적인 내용을 다룰 텐데, 다음 시간에 바로 등장하는 1970년대부터 아주 전통적으로 50년 동안 하고 있는 통신 프로그래밍의 이름이 소켓 프로그래밍이에요. 즉 UDP, TCP 위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건데, 주로 사용하는 통신 프로토콜이 뭐다? IPTCP 혹은 IPUDP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 소켓 어드레스라는 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IP 주소, 포트 넘버 혹은 합쳐서 소켓 어드레스 체제로 프로그래밍을 많이 짜게 돼 있어요. 자, 결국은 우리가 멀티플렉싱, 드멀티플렉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결국은 TCP 프로그램, UDP 프로그램이 운영체제 위에서 하나가 돌고 있기는 하지만 그 위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P 계층에게 얘가 포트 넘버까지 넣어서 집어넣으면 IP는 어차피 컴퓨터 대 컴퓨터니까 프로그램 신경 쓰지 않고 전달을 한다라는 거고요. 뭐 거창하게 멀티플렉싱, 디멀티플렉싱이라고 얘기했지만 뭐 어디 회사에 가거나 아니면 뭐 책을 펼쳤을 때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먹스, 드먹스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OSI 7 레이어에서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가장 큰 특징을 뭐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컴퓨터 사이에서 네트워크 레이어에 의해 성공적으로 메시지가 도착을 했다. 좋아요. 자, 그러면 그 메시지가 썩은 거냐, 안 썩은 거냐, 즉 에러가 있느냐, 없느냐, 혹은 내가 못 받은 뭔가 미싱된 게 네트워크에서 뭔가 없어진 게 있느냐. 에러의 검출 및 복구예요. 그리고 속도 조절. 데이터 링크의 기능과 트랜스포트 레이의 기능은 거의 비슷하게 있다 그랬죠. 속도 조절. 저 컴퓨터가 나한테 너무 많이 쏘는 걸 뭐 흔하죠. 유튜브 서버가
아톰 프로세서 들어가지고 버벅거리고 있는 노트북에게 4K 60프레임으로 쏴버리면 아톰은 죽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너무 많이 안 쏘게 서버 쪽에 속도 조절하는 이제 플로우 컨트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기능인데 트랜스포트 레이어라 그래서 무조건 에러 검출 및 복구를 하고 플로우 컨트롤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OSI 7 레이어의 기능들은 여기서 이런 기능을 하면 좋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것을 가져다가 어떤 것을 구현할지는 실제로 우리가 IP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라든지 TCP라든지 그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 설계하는 사람의 의지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이더넷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CSMA CD와 와이파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CSMA CA를 봤는데 결국은 최선을 다해서 에러 검출 및 복구를 하려고 하죠. 리트라이를 했죠. 하지만 안 되면 관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지원을 해야 될 풀 기능이 있지만 그걸 모두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유 명사를 먼저 대버리면 UDP가 있고요. TCP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제 통신이나 네트워크가 굉장히 센 그런 이제 서버 프로그래밍으로 가면 SCTP라는 애를 보게 되는데 UDP는 먼저 얘기하면 에러 검출 및 복구를 안 해요. 플로우 컨트롤도 안 해요. TCP, SCTP는 에러 검출 및 복구해요. 플로우 컨트롤도 해요. TCP보다 SCTP가 더 빡세게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UDP처럼 에러 검출 및 복구를 안 하는 방식들을 주로 뭐라고 부르느냐? 커넥션 리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커넥션이 없다라는 건데 이 커넥션은 트랜스포트 위에서 동작하는 소스단의 프로세스와 데스티네이션의 프로세스 간에 어떠한 가상적인 연결을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상적인 연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A하고 B가 통신을 하기 전에 서로가 악수를 하는 행위를 얘기해요. A가 B에게 나 너하고 통신하고 싶어. B가 A한테 오케이 통신하자. 그럼 A가 B에게 고마워. 이제 뒷부분에 그런 슬라이드가 나올 텐데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아요. 따라서 TCP나 SCTP는 그걸 합니다. 그래서 커넥션 오리엔티드라고 얘기하는데 TCP 위에서 돌아가는 소스 프로그램과 데스티네이션 프로그램이 가상의 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스타블리쉬가 나오고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샌드하고 리시버 사이에 가상의 줄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아요. 왜 가상의 줄을 만들었냐면 에러 검출 및 복구, 플로우 컨트롤 등 똘똘한 기능을 하려고. 그래서 TC예요. 내가 송신하고 수신하는 트래픽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려고. 그러면 TC는 컨트롤 한다는 의미니까 TC가 없는 UD는 그런 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그래서 사실은 UD는 의미가 좀 약한데 TC, 트랜스미션 컨트롤, 무슨 컨트롤?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제공해야 될 에러 검출 및 복구, 플로우 컨트롤 가는 걸 하겠다는 겁니다. 에러 컨트롤, 플로우 컨트롤. 그래서 컨트롤이고요. 그래서 컨트롤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악수를 해야 돼요. UDP는 그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 보는 것처럼 커넥션을 만들거나 릴리즈하는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에러 검출 및 복구에서 제일 주요하고 뒷부분에 설명이 될 건 잘 받았다, 못 받았다. 잘 받았다는 거는 에러가 없다. 못 받았다는 건 에러가 났다는 건데 이런 acknowledgement라고 부르는 행위인데 이런 거를 하지 않아요. 따라서 UDP는 연결 설정 및 해제 과정 같은 게 없어요. 상대방이 나하고 통신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고 송수신을 하고요. 따라서 송수신 자체를 상대방에게 허가를 구하지 않았는데 무슨 에러 검출 및 복구를 하고 속도 제어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상대방에게 통신을 하기 위해서 양해를 구하는 연결 설정 및 해제를 통해서 나 너하고 통신하고 싶어. 오케이. 그래 우리 통신하자. 이런 절차가 있고 이에 의해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연결 해제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커넥션 하에서 에러 검출 및 복구를 하는 걸 TCP, UDP와 같은 커넥션 오리엔티드다 라고 우리를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얘기를 해버렸는데 연결 설정 및 해제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릴라이어블하게 주고받는, 즉 프로세스는 믿는 거예요. TCP를 경유하면 에러가 나도 TCP가 알아서
검출하고 복구하고 속도 조절을 해주겠지. 나는 그런 복잡한 것들을 이해하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은 TCP가 하는 일이 많으니 슬로우하고 복잡해지겠지만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게 없죠. 편하죠. 따라서 수업 시작할 때 이제 두 번째 학생이 이제 UDP라고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의 인터넷 영화 사업자들은 영상이 제대로 잘 전달되기를 바랬고 그러한 와중에 결국 이제 TCP를 써서 에러 검출 및 복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화질은 좋아요. 대신 이제 에러가 나고 검출하고 복구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복잡하고 느려지겠어요. 결국은 이거에 의해서 시간을 벌어야 되니 버퍼링을 한 거죠. 버퍼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버퍼링이에요. 그래서 버퍼링이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트래픽을 보내는데 영상이면 대부분 사용하는 기법이었고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질수록 버퍼링 시간을 더 오래 뒀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컴퓨터는 맥OS여가지고 보여줄 수가 없는데 윈도우즈인 경우에는 거의 안 쓰지만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의 설정창을 들어가면 미디어 플레이어로 어딘가로부터 동영상을 볼 때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TCP를 쓸지 UDP를 쓸지 SCTP를 쓸지. 심지어 TCP를 쓰게 되면 버퍼링 시간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렉 걸리는 동영상을 볼 때에는 그 버퍼링 시간을 길게 주고 TCP로 하면 처음에는 한번 오래 걸리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꽤 안정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거의 얘기다. 과거의 얘기다. 과거의 얘기다 라는 거고요. 지금은 그러하지 않다. 지금은 그러하지 않다 라는 겁니다. 뒤집은 거예요 지금.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을 잘 듣고 입사 시험을 치르는 친구는 방금 전에 그러하지 않다 전에 있는 답으로 답하면 모범 답안이고 이제 풀스택 서비스 네트워킹 수업을 들은 학생이라면 전통적으로 이래서 TCP를 썼는데요. 제가 수업을 들은 이상한 과목에서는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네요 라고 이제 뒷부분에 배울 내용을 썰을 풀면 앞에 있는 부분이 매우 좋아하실 겁니다. 자, UDP는 unreliable 했어요. 연결 설정 해지 따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reliable 하지 않아요. 리드나 reliable 하지 않은 건데 그래서 flow 컨트롤이나 에러 컨트롤이 없습니다. 따라서 flow 컨트롤, 에러 컨트롤이 없는 서비스에 쓰거나 flow 컨트롤 혹은 에러 컨트롤을 직접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는 쪽으로 썼습니다. 이런 거를 가장 많이 고민하는 국내 업체를 하나 꼽으라 그러면 아프리카 TV예요. 아프리카 TV는 BJ들이 실시간으로 쏘는데 실시간으로 채팅도 이어가고 별풍선도 쏘고 별짓을 다 하죠. 따라서 아프리카 TV는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어하면서 그거에 의해 피드백도 받는 채팅에 의한 인터랙티브니스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대한 고민, 버퍼링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한 집단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 몇 안 되는 노하우도 가지고 있는 BJ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기술적인 입장에선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릴라이어블 하지도 않고 에러 검출도 안 하고 플로우 컨트롤도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UDP와 같은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필요하느냐라는 질문이 하나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슬라이드에서 나온 건데 아니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 에러 검출 및 복구 잘한다면서요. 근데 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이걸 또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답을 이미 해버렸어요. 언제? 지난 시간에. 데이터 링크 레이어와 피지컬 레이어, 즉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담당하는 에러는 이 피지컬 레이어의 에러였어요. 이렇게 인접한 두 개의 노드 사이에 통신을 할 때 여기에서 발생하는 에러 검출 및 복구를 데이터 링크 계층이 했죠. 자, 근데 우리가 CSMA/CD에서도 봤지만 이 CSMA/CA나 CSMA/CD를 쓰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반복 재전송은 하지만 안 되면 버려버렸어요. 본질적으로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있는 거다라는 거였고요. 지난 시간에 또 뭔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네트워크 장치를 통과할 텐데 기본적으로 이 네트워크 장치에서
소프트웨어 벅이 있어가지고 트래픽이 유실될 수도 있고, 혹은 16개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장치인데 재수없게 한 곳으로 몰리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유한한 버퍼가 오버플로우가 나서 버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치 안에서도 버그 혹은 정상적인데 주로 이 버스트한 트래픽을 커버하지 못해서 버려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이 위에서 겉도 끝과 끝에 있는 애들 간의 통신이니 이 안에서 반드시 손실이 있을 확률이 있다라는 가정입니다. 따라서 밑에 계층의 에러 검출 및 복구가 완전하지 않고 중간에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버 혹은 버스트한 속성으로 인해서 트래픽이 버려질 수 있으니 본인의 안정성은 본인이 담당해야죠. 그래서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그래서 에러 검출 및 복구를 합니다. 어떤 레벨에서 소스단과 데스티네이션 단의 피어 투 피어로, 호스트 투 호스트라기보다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피어 투 트랜스포트 레이어 피어 간에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것과 같이 트랜스포트 레이어 OSI 7계층의 4계층이고요. 대표적인 것이 에러 검출 및 복구를 하는 TCP, 그리고 에러 검출 및 복구를 하지 않았던 UDP, 그리고 이제 TCP보다 더 강력한 에러 검출 및 복구를 하고 주로 이제 굉장히 엄격한 통신 시스템을 짤 때 썼던 SCTP가 있고요. IP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제 통신을 합니다. 그 위에 이제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동작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 밑에 결국은 이제 LAN, WAN, MAN 테크놀로지,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동통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죠. 자, 그래서 UDP하고 TCP에 대해서 각각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해요. 우선적으로 UDP입니다. UDP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규약, 약속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고요.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그램이다 라고 나왔어요. 사용자의 데이터그램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요게 왜 이런 이름을 지어졌는지는 좀 뒷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하겠고요. 커넥션 리스합니다. 그리고 unreliable해요. 여러분들이 UDP 프로토콜을 쓴다는 건 앞서에서 강조했었던 게 있죠. 앞 수업에서 우리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무선 그다음에 이동통신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으니 결국은 신뢰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OSI 레이어 1, 2가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UDP는 쓰기 어려워요. 근데 내가 직접 신뢰성을 제공을 하든지 혹은 신뢰성 보장이 필요 없는 거라면 그땐 UDP를 쓸 수 있죠. 방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어요. 방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자, 그러면 UDP 자체는 뭐 에러 검출 및 복구도 없고 플로우 컨트롤도 안 하는데 뭐 이딴 거 왜 써요? 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제일 중요한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있어요? 프로세스는 식별할 수 있어야죠. 어느 프로그램이 보냈고 어느 프로그램에게 가야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포트 번호예요. 포트 번호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에러 검출 및 복구는 안 하더라도 포트 번호가 소스단과 데스티네이션 프로세스에서 들어가 있는 UDP 정보는 반드시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레이어 계층이기 때문에 UDP가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위에서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건 UDP를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삼는 대표적인 상위 계층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것이 있을까 싶은데 앞서 수업에서 예를 들었던 이 데이타임이 있죠. 데이타임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윈도우즈나 맥OS가 바깥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사가 운영하고 있는 타임 서버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건데 요게 이제 앞서에서 얘기했지만 서버가 포트 번호 13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IP 어드레스는 기계들이 네트워크 레이어를 포함한 미치. 근데 사람 입장에서는 도메인 이름인 즉 알파벳을 쓰지 않느냐. 그래서 두 개를 번역해주는 즉 사람이 이해하는 도메인 이름을 IP 어드레스로 바꿔주는 서버,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가 있다 그랬죠. DNS. 요게 이제 UDP 위에서 돌 수 있어요. 53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뭐 FTP라는 거 써봤는지 모르겠어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A가 이제 FTP 클라이언트, B가 FTP 서버면
이 파일 다운로드 하는 거죠. 그쵸? eCampus라든지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사용할 때 파일 다운받을 때, 강의 노트 다운받을 때 이때의 eCampus 서버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서버,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는 딱 누르면 이제 웹브라우저가 가져오잖아요. FTP 클라이언트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을 송수신하는데 파일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고 네트워크의 손실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이 UDP 위에서도 파일을 송수신하기도 해요. 그래서 T가 trivial하다 그러는데 trivial한 작은 조그만한 별로 안 중요한 그런 파일을 주고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우리가 이제 gRPC, 그러니까 A 컴퓨터가 B 컴퓨터에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근데 마치 A 컴퓨터에 있는 것처럼 함수를 호출하면 B에서 그 기능을 하는 건데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데이타임 서버보다는 우리가 좀 더 정확도가 높은 NTP, 네트워크 타임 프로토콜 이런 것들은 이제 공장 자동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많이 쓰여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UDP 위에서 돌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들의 식별자는 이렇고 요게 서버 쪽 포트 번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UDP라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프로세스를 식별하기 위한 포트 번호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결국 우리가 UDP가 실어 나르는 헤더 정보를 봐야겠죠. 5계층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주면 UDP는 이렇게 앞에다가 8바이트를 붙입니다. 8바이트 뚜껑을 까면 제일 중요한 보내는 자의 포트 번호, 받는 자의 포트 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전체에 대한 길이를 나타내는 랭스가 있어요. 그리고 헤더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등의 정보를 체크하기 위한 책섬 이런 것들이 있으니 컴넷 수업에서는 뭐 책섬이나 랭스를 잘 설명하나 여기는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만 얘기해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5계층 이상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데이터를 주면 여기에 이제 보는 것과 같이 트랜스포트 레이어, 포트 넘버가 제일 중요한 거를 포함해서 이렇게 붙고요. 이제 아래 계층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IP 계층에서 붙이는 IP 어드레스의 헤더들이 붙는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레이어 2 통과하면 더 붙겠죠? 레이어 1 통과하면 더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달이 되고 받은 쪽에선 하나씩 까가지고 트랜스포트 레이어에게 이렇게 딱 도착을 하면 이제 데스티네이션 포트 번호를 보고 당신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UDP 다시 한번 반복 설명하지만 커넥션 리스트다. 내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뭔가를 전달하고자 할 때에 내가 너하고 통신을 할 거야 뭐 허락을 구하거나 이런 행위 하지 않아요. 보내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그 메시지 요이 땅 하고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데이터그램이란 단어가 등장했죠. UDP 프로토콜이 A 프로그램과 B 사이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데이터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통상 데이터그램은 앞에 있는 메시지, 뒤에 있는 메시지하고 상관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그냥 의미가 있으며 통신단하고 수신단 사이에 데이터그램이 간다는 거는 그냥 그 데이터그램 하나하나 판단해가지고 주고받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뭐 연결 설정을 해야지 뭐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를 잡을 수가 있는데 지 땡기고 싶을 때 뭐 그냥 쏘고 말고 그러니 앞뒤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만든 거를 데이터그램으로 주고받는 게 UDP인데 방금 사용자라고 얘기했잖아요. UDP가 하는 기능은 무엇이다? 유저님이 주신 데이터를 데이터그램이라는 이름의 메시지에 담아서 거기에 포트 번호 추가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밖에 없다. 사용자가 만든 데이터를 보내는 정도의 기능을 하는 프로토콜,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이다 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플로우 에러 컨트롤에 대해서 아주 명시적으로 여기 써놨는데 없어요. 안 해요. No, no, no. 그래서 안 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UDP에서는 받은 메시지에 상위 계층이 준 메시지에다가 결국은 우리가 포트 번호에 해당하는 것들을 일부 추가한 후 IP에게 내려서 IP 데이터그램으로 송신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단순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유저 데이터그램에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와 서버 입장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진부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음 시간에 속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쓰여지는데 결국은 그 코드가 이 의미, 이 순서대로 나타나요.
자, 우리가 속탭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다음 시간에 한다고 그랬으니 UDP하고 TCP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짠다는 거. 즉 프로그램이 프로세스를 만든 거잖아요. 그 프로세스들은 우리가 만든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프로세스는 과연 UDP하고 어떤 식으로 통신을 하게 되는가, 어떤 식의 작업을 해야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해야 될 건 Q입니다. Q. Q라는 게 뭐예요? 이 소용대학 학생들이면 지긋지긋하죠. 확률 및 랜덤 변수, 거기에 이제 퀴잉 이론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Q. 그래서 뭐 란다 들어가고 뭐 MN1Q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할 건데, 이거 Q예요. Q. Q가 이제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이제 버퍼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이제 자료 구조 했을 때도 결국은 이제 스택이나 우리가 Q 만들 때 이제 그 Q예요. Q가 뭡니까? 결국은 이제 차곡차곡 들어와서 first in, first out이죠. 제일 먼저 들어온 애가 제일 먼저 나가는 건데, 프로그램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일정 공간의 메모리를 우리가 잡아서 그 메모리에다가 차곡차곡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first in, first out, FIFO라고 부르죠. FIFO 동작으로 동작하게 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가 5계층 이상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제 데이터의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데이터임 서버가 있어요. 결국은 UDP하고 우리가 통신을 할 겁니다. 그때 뭘 합니까? 데이터임 소프트웨어 프로세스가 UDP에게 보낼 게 있으면 이 outgoing Q라는 데다가 집어넣어요. 그럼 UDP가 얘를 주로 주기적으로 읽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UDP가 상위 계층 프로그램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보는 것과 같이 UDP가 받은 것을 incoming Q에다 집어넣으면 데이터임 클라이언트나 데이터 서버, 여기도 있죠. 얘가 이제 주로 주기적이거나 혹은 이벤트 드리븐, 메시지가 도착하면 그때그때 읽어가는 과정을 합니다. 따라서 프로세스와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그램 간에 뭔가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다? 상위 계층에 있는 프로그램이 UDP가 가지고 있는 Q에다가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혹은 UDP가 받은 정보, 메시지를 그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가져갈 수 있도록 인커밍 Q에다가 써놓는 행위를 얘기한다. Q에다 쓰고 읽고, Q에다 쓰고 읽고, 이렇게 동작하는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심심하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데이터인 클라이언트가 아웃고잉 큐에 쓰잖아요. 네. 그러면은 UDP가 읽어갈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A 방법, 즉 메시지를 쓰자마자 UDP가 이것을 알고 바로 읽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 UDP가 여기다가 써놓으면, 클라이언트가 여기다가 써놓으면 UDP가 주기적으로 읽어갈 것 같아요? 바로 읽어갈 것 같습니다. 바로 읽어간다? 바로 읽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읽어갈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읽어갈 것 같습니다. 왜? 오케이. 주기적으로 읽어야 일반적으로. 왜 그러냐면 마이크 꺼도 돼요. 10기가비트/세컨드로 만약에 프로그램이 송신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10기가비트/세컨드는 내가 1초당 10기가비트를 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메시지를 1000바이트를 쏠 수 있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쉽지. 10기가를 1000바이트로 나누면 초당 발생하는 메시지 개수가 나오죠. 따라서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바로바로 처리한다는 건 무엇이다? 바로바로 처리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통신 프로그램에서는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로 처리한다는 사고를 가졌을 때 결국은 CPU하고 운영체제가 통신하는 기능만 하다가 죽어버려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네트워크의 부하가, 그러니까 메시지 수가 많아지니까 그 수 단위만큼 OS가 할 일이 많아지고 결국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통신 프로그램을 짤 때에는 주기적으로 읽어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저렇게 Q를 쓰는 이유는 상대방이 쓰는 속도에 내가 말리지 않으려고. 너는 쓸 만큼 써.
나는 읽을 수 있을 만큼 읽을게. 이 철학입니다. 요거 질문을 했던 이유는 그냥 물 흐르듯 수업하면은 아무 생각 없을 텐데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니까 나중에 A하고 B가 이렇게 하나로 링크되어 있지 않은 메모리나 혹은 통신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라면 A가 보냈다 그래서 B가 무조건 받고 처리하지 않아요. 여기 이제 전자공학과 학생들은 없어요. 이 수업이 완전히 소프트웨어 전공자들로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컴공학과 학생들이면 아마 리눅스 시스템이나 OS, 소형학과 학생들도 OS는 들으면 아마 인터럽트라고 배웠을 거예요. 인터럽트. 통상 통신 메시지가 도착을 하면 인터럽트를 띄울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아까에 있는 거 연맥선상에서 설명을 하면 메시지가 도착을 했을 때 인터럽트를 띄워가지고 인터럽트가 그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뭔가 도착을 하거나 이벤트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운영체제에 예약을 하면 그때 이제 알람을 주는 거죠. 운영체제가. 인터럽트 베이스드로 통신 프로그램을 짜면 앞서 얘기한 거 10기가비트 per second인데 1000바이트로 나오는 초당 그 어마어마한 개수의 인터럽트가 뜨잖아. 결국 운영체제가 그런 이유로 죽어요. 따라서 통신 프로그램을 짤 때에는 중간에 뭐 메모리나 이런 통신 링크를 두고 내가 받더라도 바로 처리하지 않고 능력이 될 때에 읽는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멍 때리고 듣겠지만 나중에 필드에 나가지고 프로그램 짜면 한 번씩 겪는 애로사항이니까 강조한 겁니다. 다 돌아와서 저렇게 결국은 트랜스포트 레이어 UDP하고 outgoing queue, incoming queue를 가지고 이제 프로세스가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버 사이드부터 한번 구경을 할까요? 결국은 내가 클라이언트 서버 사이에 사전 통신 조율이 없어요. 따라서 뭡니까? 서버는 누군가 요청하기 전에 미리 살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서버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 안 하고 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서버는 반드시 이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 제일 먼저 러닝 해야 되고요. 앞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서버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 UDP 프로그램에게 outgoing queue와 incoming queue를 요청을 합니다. 이때 구멍을 뚫는 행위, 큐를 갖는다는 건 내가 UDP 계층하고 통신을 하겠다는 거고 이때 이제 포트를 뚫는다고 얘기를 했죠. 구멍을 뚫는다. 그러니 이제 포트를 뚫을 거니 포트 번호를 알려줘요. UDP야, 너 나하고 통신하자. 구멍 하나 뚫어줘. 포트. 나는 누구다? 웰로운 포트. 이 경우에는 데이터미니까 13번이죠. 나 13번 프로세스인데 너 나하고 통신 좀 하자. UDP야 구멍 좀 뚫자. 이러면 이제 인커밍 큐하고 아웃고잉 큐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UDP는 상대방하고 뭔가 연결 설정 및 해제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상대방이 그냥 트래픽을 몰아칩니다. 결국은 서버 쪽으로 그냥 메시지가 와요. 살아있으면. 그러면 UDP에서 결국은 데스티네이션 포트를 보겠죠.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포트 번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가 요청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읽었으면 이제 뭔가 돌려줘야 되잖아요. 작업을 하니까 서버니. 그때는 outgoing queue에다가 서버가 만든 메시지를 살포시 실어놓으면 UDP가 본인이 이제 주기적으로 정보를 읽으면서 데이터 큐에 outgoing 큐에 뭐가 있네? 그러면 그걸 읽어가지고 IP 레이어에게 줘요. 따라서 서버는 제일 먼저 살아 있어가지고 포트를 뚫은 후 UDP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받고 본인이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outgoing 큐에 쓰는 거고요. 클라이언트는 따라서 상대방 서버에 예의가 없이 동작하는 애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살아나면은 랜덤 넘버를 하나 띄워요. 클라이언트의 포트 번호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포트 넘버를 하나 만들면 이거를 UDP에게 전달하면서 포트를 뚫어달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돼 있죠. 왜 그러냐면 TCP UDP는 대부분 운영체제 안에 있어요. 운영체제 안에. 이게 쥐약입니다. 쥐약. TCP UDP가 운영체제 안에 있다는 게 쥐약이어서 MS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맥OS는 애플사가, 리눅스는 리누즈 토발즈가 허가하지 않으면 TCP UDP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고쳤어요. 결국은 TCP UDP에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안 쓰기 시작한다가 이 풀스택 서비스 네트워킹이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포트 넘버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체제로부터 랜덤 넘버를 하나 받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UDP의 구멍을 뚫으면 결국은 outgoing queue와 incoming queue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위 계층에서 받은 메시지를 outgoing queue에 써주면 돼요. 그러면 UDP가 읽어서 내보낼 거고, 단 레이어 2 레이어로도 속도 조절합니다. 뭔 소리냐? 저희 데이터인 클라이언트가 아웃고잉 큐에 쓰는데 UDP가 안 읽어가는 거예요. 바빠요. 그러면 얘가 봐요. 버퍼가 빈 공간이 있나? 없네. 기다려야겠는걸? 그래서 우리가 플로우 컨트롤이라는 게 속도 조절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속도 조절은 데이터 링크 A하고 B, 트랜스포트 레이어 A하고 B 사이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레이어 위하고 레이어 아래 사이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인 클라이언트가 쓰고자 했는데 아웃고잉 큐가 빈 게 없다. 그러면 데이터인 큐는 기다려야 돼요. 요것이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기다리지 않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메시지 다 뭉개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예의 없는 UDP 클라이언트는 지가 살아나면 운영체제로부터 포트 번호 받아서 포트 뚫고 UDP의 아웃고잉 큐로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이게 결국은 서버에 제대로 가서 응답이 오면 이거를 이제 UDP의 인커밍 큐로부터 받아서 처리를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UDP는 방금 설명을 한 것처럼 포트 번호를 가지고 결국은 프로세스를 식별하는 기능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쓰이느냐? 일단 안 쓰이는 거. A하고 B가 통신선로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둘 간에 결국은 에러가 발생할 것 같으면 FTP, 파일 전송 같은 애들은 안 써요. 안 쓰고 TFTP, 조그만한 이제 파일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이 TFT가 아주 약하지만 플로우 컨트롤하고 에러 컨트롤 기능이 있습니다. 즉 UDP를 선택했으나 내가 에러 검출 및 프롬 제어가 필요는 해요. 그럼 어떻게 한다? UDP 위에서 내가 짜서 넣은 겁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하고요. 흔하지 않은 서비스지만 멀티캐스팅이라는 게 있어요. 멀티캐스팅이라는 건 1대 N, 1이 N을 알고 있고 알고 있는 N에게 쏘는 거죠. 이 카톡방하고 비슷해요. 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끼리 주고받는 거죠. 멀티캐스팅의 다른 개념은 또 브로드캐스트가 있죠. 방송, 상대방이 누군지 상관없이 그냥 난사해버리는 게 있고, 그 다음은 네트워크 장치 간에 정보를 주고받을 때, 즉 라우터라고 우리가 불렀잖아요. 라우터 투 라우터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우리가 이 UDP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CP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질문 하나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잠깐 쉬었다가 질문 나갈 건데, 질문은 무엇이냐? 자,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결국은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하고 트랜스포트 레이어 이 사이에 큐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여기다 쓰고 UDP가 읽는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UDP는 또 IP 큐가 있어서 IP의 큐로 쓰겠죠? IP가 읽을 거예요. 자, 그러면 데이터 링크도 또 큐가 있을 거고 피지컬 링크 레이어도 큐가 있을 겁니다. 레이어마다 큐가 있네요. 그 큐에다가 메시지를 쓰는 행위를 해요. 질문. 하나의 메시지를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상대방으로 쏩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7계층이라고 합시다. 데이터가 만들어졌어요. 데이터 X. 데이터 X가 내 컴퓨터를 떠날 때까지, 즉 OSI 7계층을 통과할 때까지 메모리 카피는 몇 번 일어날 것인가? 메모리 카피는 몇 번 일어날 것인가? 대부분 3학년, 2학년의 고학번이기 때문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완수했다고 하면 뭐 C면은 맨카피가 되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C++ 인 경우에는 메모리 얼로케이션하고 쓰고 새로운 메시지에 또 메모리 얼로케이션하고 쓰는 과정에서 카피가 일어나죠. 메모리 A에서 메모리 B로 값을 이전하는 행위. 질문은 OSI 7 레이어에 의해서 어플리케이션부터 피지컬 레이어까지 내려갈 때 내 메시지, 7계층에서 만든 메시지는 몇 번의 복사를 하게 되느냐, 메모리 카피를 하느냐.